이 책은 제가 좋아하는 책이라서 뒷부분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고요. 챕터 이름은 안내자 원칙. 가능성의 장에 이르면 정확한 안내를 무제한 받을 수 있다. 제가 이 챕터에 빨간색 별표를 해놨었네요. 내면의 안내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내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무슨 일이든. 의사결정을 위해 다른 도구를 끌어들이면 일만 더 번거로워진다. 심원, 먼키마운드네요. 심원은 번뇌로 마음이 차분하지 않고 소란스러우며 어떻게 해야 하나 뭘 해야 하나 알지 못해 초조한 상태를 원숭이에 빗대어 표현한 불교 용어인데 이런 마음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잔디를 깎는데 손톱깎이를 사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의 안내를 받는다. 즉, 대뇌의 좌측 방구는 툭하면 잘못 판단하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멋대로 날조하는 경향이 있다. 의식은 문제를 밝혀내고 목표를 세우는 단 두 가지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 의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그 의식을 사용해 문제를 밝히거나 의도를 정했다가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뿐이다. 대뇌피질이 잘하는 것은 그게 전부다. 씨앗을 심는 것. 그러나 의식은 씨앗을 심는 데 그치지 않고 개입하고 찬반을 따져보고 합리적 결정에 도달한다. 직감은 완전히 무시당한다. 문제를 밝히거나 의도를 정하기 무섭게 의식은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왜 빨리 해결되지 않는지, 그 의도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놓고 끊임없이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다 해본 거야. 다 안다고. 지난번에도 성공하지 못했잖아. 하며 단념하고 만다. 두뇌의 이런 스핀닥터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적당히 꾸며 발표하는 전문가라고 옴기니가 썼습니다. 스핀닥터는 내세울 만한 자원이 아니다. 스핀닥터는 판단하고 왜곡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 한 여자가 자신의 의식을 사용해 남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자. 어려울 것 없지. 잘 생각했다. 그러려면 도중에 주저앉는 일 없이 처음 마음먹었던 의도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의식을 잠깐 무시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천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그녀의 의식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자 여러 가지 선택안을 놓고 따져보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얼마 안 가 비명을 지른다. 어휴, 끝도 없어. 그때부터 차고에 처박혀 제멋대로 소리 지르는 10대 록커 밴드처럼 가락도 맞지 않는 불협화음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우리 관계는 속빈 강정이야.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게을러. 나는 갖고 싶은 것을 절대 갖지 못할 거야. 다시 말해 의식은 해석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 의식이 한치 앞을 내다볼 줄 모르거나 아니면 뭘 좀 알게 된 만큼 연륜이 쌓이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결정을 못 보고 지나친다는 점이다. 결과는 번잡하고 변덕스럽고 잔인하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렇다. 손톱깎이는 원래 용도대로 쓴 다음 서랍에 도로 갖다 넣어놓고 제대로 된 잔디 깎기 기계를 꺼내와야 한다. 내면의 안내자를 꺼내야 한다는 얘기다. 내면의 안내자를 꺼내야 한다는 얘기다.
요령만 터득하면 그 안내자가 매우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 안내자의 대답은 훨씬 더 평화스럽고 직관적이다. 또한 그 안내자는 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모든 요소에 응답한다. 내면의 안내는 꾸러미로 온다. 가끔 내면의 안내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올 때가 있다.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열이 40도까지 올라 안절부절 못했던 밤에도 그랬다. 나는 딸을 안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겁에 질린 채 계속 뜨거워지기만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3시였다. 친구들이야 늘 밤낮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건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겠지만 그렇다고 그 시간에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좁은 아파트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목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왔다. 이런 소중한 선물을 허무하게 보내버리라고 주었겠는가? 그 순간 나는 다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내면의 안내는 가끔 웃기는 점쟁이 장난감처럼 또렷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내 친구 달리는 약간 황당한 꿈을 가진 적이 있었다. 달리는 자신이 다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교회에 음악감독 자리에 지원하리라는 안내를 느낌으로 받았다. 한 교회의 음악감독 자리에 지원하라는 안내를 느낌으로 받았다.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그럴듯한 제의였다. 그런데 그 문제가 다소 심각했다. 그녀는 음악 훈련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다룰 줄 아는 악기라고는 알토 색소폰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실력이 형편없었다. 물론 그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과 팀을 만들어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성악가들과 협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녀의 의식은 스핀 닥터링 하기 시작했다. 달린, 너는 정말 터무니없어. 하나님, 아니 그 어느 누구라도 왜 네가 음악단체를 이끌기를 바라겠니?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 버저비터. 농구에서 경기 종료 버저와 동시에 날리는 슛이라고 합니다.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는 거야. 그 시간 이후로 그녀는 막판의 아슬아슬한 순간에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우와. 그녀는 내면의 안내와 거래를 했다. 정말로 내가 음악단체를 이끌기 바란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목사님이나 이사장님이나 피아노 반주자나 누구든 만나게 해줘. 그날은 월요일이고 다음 주까지 교회에 갈 일이 없을 테니 자신의 거래가 이루어질 리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일하면서 생각했다. 동네에서 이 세 사람 가운데 하나와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계산대로 걸어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달린, 여기서 뭐 하세요? 새벽 3시에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심령의 소리가 아니었다. 이사장 메리 젠킨스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계산하기 위해 달린 앞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내는 묶음으로 온다. 나의 꿈, 나의 인생을 쓴 나폴레온 힐은 여러 해 동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상내각을 소집해 회의를 열곤 했다. 그렇구나. 장관들은 랄프 왈도 에머슨, 토머스 에디슨, 토머스 페인,
찰스 다인, 에이브러함 링컨, 루서 버뱅크, 헨리 포드, 나폴레옹, 앤드루 카네기 등이었다. 가상 내각의 총리로 힐은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몇 달 동안 매일 야간 회의를 하다 보니 내각에 임명된 사람들의 특성이 조금씩 드러났다. 예를 들어 링컨은 지각하기 시작했는데 늦게 들어오면서도 늘 당당했다. 버뱅크와 페이는 종종 재치 있는 답변으로 좌중의 감탄을 자아냈다. 너무 실감나서 결과가 두려워졌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힐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그렇게 실토했다. 내면의 비범한 안내를 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힐은 야간 내각회의를 인정하기 꺼렸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장관들이 완벽한 허구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를 장엄한 모험의 여정으로 이끌어 진정한 위대함을 다시 이해하게 해주었고 창조적 노력을 부추겼으며 정직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내면의 안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것은 어디든 꾸러미로 온다. 간혹 머리 쪽에서 쾅 소리가 날 정도가 되어서야 겨우 알아채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주가 사라지다의 저자 게리 레너드처럼 마음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밤 TV를 보다 갑자기 나타난 2명의 승천한 스승들에게 안내를 받기도 한다. 마이클 베기스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아가페 국제영성센터에서 영향력 있는 신사상 목사가 되기 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두루마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타코마 종교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이클 베기스. 마침 타코마의 목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보시오 마이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해주시오. 마이클은 답했다. 알겠습니다. 내면의 안내를 왜 거부할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안내의 범위를 제한해왔다. 우리는 신으로부터 온 네온사인, 전신, 봉인된 편지는 괜찮지만 그 밖의 것들은 조금 두렵다고 생각한다. TV 드라마 매드맨을 보는 도중 코앞에 느닷없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거나 승천한 스승들이 TV 앞에 툭 하고 나타난다면 대부분 혼비백산할 것이다. 우리의 신경 경로는 손사래를 친다. 아니, 나는 말고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마 천사가 침대 발치에 나타나면 당신은 경찰에 신고부터 할지도 모른다. 내면의 안내 입장에서 보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당신에게 질문을 한 다음 등을 돌리고 당신이 답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는가?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랄랄랄라 떠들어대는 5살짜리와 만난 것 같지 않겠는가? 전화가 울릴 때 수화기를 들고 다짜고짜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선 여보세요? 라고 한 후 전화 건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애꿎은 전화기만 내동댕이 친다. 닐 도널드 월시,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신간하는 이야기, 굉장히 두꺼운 바이블 같은 책을 신의 계시에 의해서 타자기에 손을 올려놓고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영감에 의해서 책을 썼다고 하신 분인데 닐 도널드 월시도 그랬다. 마음속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는데 막상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목소리가 이렇게 응답해오자 그는 크게 당황했다.
정말로 답을 알고 싶은 거냐, 아니면 그저 아무렇게나 해보는 소리냐. 응대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금 망설이면서 월씨는 말했다. 글쎄요, 둘 다일 겁니다. 하지만 답을 알고 계신다면 저는 듣고 싶습니다. 내면의 안내가 운이 좋은 몇몇 소수에게만 나타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하나님은 아주 신비하고 주일에나 뵐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그래서 내면의 안내가 믿을만하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한다. CNN을 보려면 언제든 TV만 켜면 되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싶다면 언제든 들을 수 있다. 그 정도로 그것은 믿을만하다. 당신은 마음대로 원할 때 신을 불러내 분명한 답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말이다. 안내는 연중 무휴 이용 가능. 앞에서 언급했던 두루마리를 보았다는 마이클 베기스는 어느 날 풍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는 목사가 되기 전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로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다면 이게 진정으로 제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풍차가 저를 향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풍차는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풍차는 다른 방향으로 돌다 말고 그를 향했다. 물론 그가 이런 희한한 경험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당시에 그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마약을 팔았다. 물론 친구들에게만 팔았다.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활달했던 덕에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다. 마리화나 판매 범위는 점점 넓어져 잘만 하면 24살 전에 한몫 움켜쥐고 은퇴할 수도 있겠다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면의 안내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며 이상한 꿈을 통해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마약 판매를 포기하고 더 좋은 방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더 이상 마약을 팔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이를테면 은퇴 선언이었다. 그런데 남아있던 마약을 마지막으로 처분하던 날, 그는 연방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마약 45kg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하네요. 큰 액수의 현금과 총을 가지고 있었고 감시 카메라에 거래 현장을 찍힌 터였다. 그래도 그의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 다 잘 될 거야. 잘 해결될 거야. 태연한 표정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그를 보며 친구들은 제정신이냐고 나무랐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든 빠져나올 궁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야? 그는 나중에 그렇게 말했다. 나는 죄를 졌다. 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 당시 그는 더 큰 비전을 보았다. 그는 겸허히 재판에 임했다. 그의 변호사는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로 유명한 로버트 샤피로였다. 당시 샤피로가 변호사로 막 첫 발을 내디딘 때였고 오제이 심슨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이었다. 마이클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은 매우 실질적인 존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믿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졌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고 방면됐다. 오마이. 판사는 그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이클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은 그것을 비웃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975년 제럴드 챔폴스키는 겉보기엔 성공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속으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다. 20년을 지탱해온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은 후 그는 폭음으로 세월을 보냈다. 더군다나 만성적인 요통으로 거동이 불편할 정도였다. 물론 더 높은 곳에 안내 운운하는 말에는 코웃음을 쳤다. 나는 하나님이니 사랑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는 사고체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기적 수업을 읽고 나서 그에게 어떤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 양반, 자기부터 고치라고.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앞에서 몇 번 언급한 이 책은 두려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해 개인을 변화시키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내면의 안내는 위력을 발휘했다. 잼폴스키는 그 후로 많은 책을 썼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며 기적 수업의 원칙을 강의했고 캘리포니아 소살리토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소를 열었다.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안내는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현대 기술을 접한 적이 없어 생물 수업을 같이 듣는 예쁜 여학생과 머리맡에 있는 전화로 데이트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오지의 교환학생과 다를 바 없다. 그녀에게 말을 걸려면 내일이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이 책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바로 곁에 있는 히터를 못 보았던 나와 다를 것이 없다. 내면의 안내가 이끈 사람. 여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25세 때 친구 데버러 힐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커티스의 데뷔작인 공포영화 할로윈을 제작한 데버러는 집들이 기념으로 잡지 롤링스톤 최신호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잡지를 넘기며 최근에 헤어진 제이미 리의 남자친구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때 두 사람은 잡지에서 세 남자의 사진을 보았다. 제이미 리는 오른쪽에 있는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데버러에게 말했다. 난 이 남자와 결혼할 거야. 한 번도 본 적 없고 이름조차 모르는 남자였지만 내면에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바로 이 사람이라고 일러주었다. 데버러가 아는 척했다. 그 사람은 크리스토퍼 게스트야. 이것이 스파이널 탭이다. 라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한 배우지. 그의 에이전트를 알고 있어.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선명한 격정에 놀란 제이미 리는 다음날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번호를 알려주면서 관심 있으면 연락 바란다고 크리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몇 달 뒤에 할리우드 서쪽에 있는 유명한 식당 휴고에서 제이미 리는 잡지에서 본 그 남자를 발견하곤 똑바로 쳐다보았다. 겨우 테이블 3개 떨어진 곳에 크리스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당신이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바로 나요. 라고 말하듯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도 마주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재미있군. 그녀는 생각했다. 크리스는 몇 분 뒤에 자리를 뜨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이더니 다시 손을 흔들고는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제이미 리는 그 남자를 바라보느라 손도 대지 않은 자신의 접시를 내려다보며 내면의 안내 같은 우스꽝스러운 것을 믿은 자신을 나무랐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전화벨이 울렸다. 크리스토퍼 게스트였다.
그는 제이미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나흘 뒤 멜로즈에 있는 샨티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크리스는 한 달 뒤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를 녹화하기 위해 뉴욕으로 떠났다. 그들은 이미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었다. 얼마 후에 크리스는 전화로 제이미리에게 말했다. 나 오늘 5번가를 걸었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뭐 했는데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그들은 1984년 12월 8일에 결혼식을 올렸다. 제이미 리 커티스가 내면의 안내를 받은 지 8달 뒤였다. 방법. 이 실험에서 당신은 제이미 리 커티스 같은 사람들이 안내받는 안내가 영화 환상특급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아니라 당신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분명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답을 기대하며 48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질문은 샴 고양이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 같은 간단한 것일 수도 있고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같은 복잡한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내면의 안내가 그런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48시간을 주어라. 저도 이거 당장 해봐야겠어요. 제가 지금 원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나도 한번 해봤는데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다. 물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완벽한 대답이었다. 아마도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지금이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을 시작할 때인가? 번거롭겠지만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골라라. 정말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것을 택하라.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다. 그런 문제가 오히려 좋다. 자, 이제 시계를 보라.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라. 즉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다. 그러나 48시간 이내에 확실한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의도를 정하고 시간 제한을 정하는 것,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가능성의 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에설런 출신의 멋진 전직 서퍼 스탠은 일자리를 잃은 적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3년이나 사귄 여자친구를 친구는 그를 떠나겠다고 했다. 당장 결정해야 할 다른 중대한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돈 벌 방법을 찾는 것이 급했다. 그러나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평생을 바칠 만한 신성한 계획이 있다고 일러주었고 그가 의도를 갖고 분명한 기준만 준다면 그 계획이 눈앞에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은 가능성의 장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봐요 대장, 당신이 정말로 내 평생을 바칠 만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을 등대 삼아 나갈 거예요. 하지만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금요일 아침까지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목요일 오후에 스탠은 이전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떤 남자와 온천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로렐 하일랜드에 자기개발 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말하며 그곳을 운영해줄 사람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스탠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니나 다를까 3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가능성의 장에 모든 것을